신백훈 정의각당의 구아리 앵커입니다. 공산 위기에 나라 구한다는 이름입니다. 애국 교수들이 사관의 심정, 고발인 심정으로 젖을 출판한 문재인 흑서 이 책은 전국민 3회의 필독과 전 가정에 소장해야 할 도서입니다. 9편 홍승기 교수 문재인 정권의 반일파리 편입니다. 10권 이상 구입 증정하기 운동 중입니다. 나라 살리는데 동참 바랍니다. 신백훈 박사는 저자별 글을 낭독하고 동영상 올리고 있습니다. 시청과 전파하시어 나라를 구합시다. 네,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흑서 9번째 9편 문재인 정권의 반일 바람몰이 2015년 위안부 합의와 2018년 징용 배상 판결을 중심으로 아주 좋은 글을 사관의 심정으로 정말 국민을 위해서 고발하는 심정으로 홍승기 교수님,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의 좋은 글을 제가 낭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애국 국민이시라면은 문재인 흑서 이 책을 꼭 10권 이상 사서 주위에 나눠주시고 꼭 3번 반복해서 읽어서 우리 국민들의 교양 수준이 엉터리 정치인들이 감히 세뇌시키거나 감염시키거나 못하도록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도쿄에서 만난 사람들, 지난 겨울 도쿄에 2달 머물며 일본의 변호사와 기자, 제일교포들과 자주 어울렸다. 예외 없이 문재인 정부의 어이없는 반일 행태에 허탈해했다. 제일교포와 지한파 일본인들이 겪은 마음의 상처는 생각보다 깊고 넓었다. 앞으로 좋아지지 않겠냐 하는 막연한 희망을 표시해도 답은 지독하게 회의적이다. 초등학교부터 대학까지 민족교육만 받았다는 조총련의 사업가의 반응이 생생하다. 1984년 북한에서 조선합작경영법이 발효하면서 합작사업의 책임자로 평양에서 근무했었다는 그는 2가지를 힘주어 지적했다. 어떻게 국가 간 약속을 대통령이 바뀌었다고 뒤집을 수가 있습니까?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죠. 정말 국제법에 정말 쪽팔리는 겁니다. 쪽팔리는 거. 문재인 때문에 대한민국이 쪽팔렸다. 국민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어떻게 최고 법원이 대통령 눈치를 봅니까? 대법원이죠. 앞에 정점은 2015년 위안부 합의를 뒤집겠다고 나선 문재인 정부에 대한 성토이고, 두 번째 정점은 2018년 대법원 징용 근로자 판결에 대한 비판이다. 최고 법원이 대통령 눈치를 보았다는 단정에는 동의하지 않지만 그가 두 쟁점으로 언성을 높이자 동석한 제일교포와 일본인들이 다들 강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을 표시했다. 2015년 위안부 합의에 대한 태도. 위안부 쟁점은 1965년 청구권 협정 범위 바뀐가. 1965년 청구권 협정이란 그때 당시 반려한 법률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을 말하는데, 우리나라는 청구권 협정으로 일본은 경제협력 협정으로 이해하는 1965년 한일 기본조약의 부속 협정이다. 2005년 노무현 정부 시절 한일회담 문서 공개 대책 민간공동위원회가 조직되었다. 여기에 나중에 후에 대법원장이 된 이용훈 변호사와 이해찬 국무총리가 민관공동위원장을,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 문재인이 주요 역할을 맡았다. 민간공동위원회는 2005년 8월 26일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의 효력 범위 문제를 발표했다. 무상 3억 달러의 경제협력 자금에는 강제 동원 피해 보상 문제 해결, 성격 자금 등이 포괄적으로 감안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면서, 위안부 문제는 청구권 협정에 의해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이 남아있다고 판단하였다. 한일 기본조약 체결을 위한 제2차 한일회담에서 한국은 일본군 위안부의 미수금 반환을 제기하였다. 1953년 5월 19일에
청구권위원회에서 장기영 대표가 한국 여자로 전쟁 중에 해군 관할 싱가포르 등 남방으로 위안부로 가서 돈이나 재산을 남기고 귀국한 경우가 있다. 위안부들이 군 발령의 수령서를 제시하면서 어떻게든 해달라고 말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일제시대 위안부 동원은 공지의 사실이었다. 위안부 쟁점이 청구권 협정에 의해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민간공동위원회 결론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청구권 협정이라는 것은 일괄보상조약이다. 일방 채약국 및 그 국민의 타방 채약국 및 그 국민에 대한 모든 청구권에 대하여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합의하였다. 청구권 협정이 성격으로 보아 위안부 쟁점도 포함되었다고 이해한다. 위안부 합의의 경위 2015년 위안부 합의는 어렵게 이룬 성과이다. 한국정신대 대책문제협의회 정대협의입니다. 중심으로 한 위안부 운동가들은 일본의 국가 책임, 즉 국가에 의한 손해배상을 요구하였는데 바로 그것을 일본이 수용한 것이다. 1965년 청구권 협정에 의해 종결된 사안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해온 일본 정부로서는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이다. 쉽지 않은 결정을 그때 아베가 한 것이죠. 박근혜 정부 시절에. 국민이 이걸 알아야 됩니다. 한국 정부의 집념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정치력, 미국 오바마 정부의 종료, 심지어 시진핑의 후방 지원까지 작용하여 이른바 최종적 그리고 불가역적 해결로서의 위안부 합의였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다시 한번 위안부로서 수많은 고통을 경험하고 심신에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입은 모든 분에게 마음속으로부터 사죄와 반성의 뜻을 표명했다. 2013년 2월에 취임한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 후 미국, 일본 순으로 방문하던 관례를 깨고 중국을 먼저 찾아 시진핑 주석에게 서울에서의 한중일 3국 정상회담을 제안하였다. 이에 대해 와다 하루키 동경대 명예교수는 3국 정상회담 기회에 미국과 중국의 지원을 얻어 아베 총리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이었다고 평가한다. 2015년 12월 28일 한일 정부의 위안부 합의 내용은 고노 담화에 따라 일본군의 관여를 인정하고 1995년 아시아 여성평화기금의 결함을 보완하여 일본 정부의 예산에 의해 한국 정부가 재단을 설립하고 한일 양국 정부가 협력하여 위안부들의 명예와 존엄의 회복 및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사업을 하고 이러한 조치를 착실히 진행한다는 것을 전제로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확인하며 국제사회에서 위안부 문제로 상호 비난을 자제한다는 것이다. 합의 이후 일본 정부가 10억엔을 송금했고 화해 치유재단은 생존 위안부 47명 중 35명에게 1억 원씩을 사망 위안부 199명이 유족에게는 63명에게는 2천만 원씩 지급을 했다. 1995년 6월 13일 일본이 전후 50년을 맞아 시행한 아시아 여성평화기금 사업은 속죄 자금을 민간 모금으로 충당하였다. 정대협 등 한국의 22개 단체는 즉각 공동성명을 통해 일본 국회 결의에 의한 사죄와 법적 배상을 요구하였다. 윤미향은 죄를 인정하지 않는 동정금을 받는다면 자원에서 나간 공창이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시아 여성평화기금 사업에 깊이 관여한 와다 하루키는 윤정옥도 같은 발언을 했다면서 그 말만큼은 해서는 안 될 말이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2002년 아시아 여성평화기금 사무국은 사업을 종료하면서 한국인 기금 수령자가 61명이라고 발표했다. 위안부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 발표, 피해자 중심주의에 반한다. 2017년 5월 10일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자 외교부는 7월 31일 강경화 장관 직속으로 한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를 발족하였다.
위원장은 오태규 전 한겨레신문 논설실장이, 부위원장은 선미라 한국인권재단 이사장과 조세영 동서대학교 특임교수, 가 민간위원으로는 김은미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 손열 연세대 국제대학원 교수, 양기호 성공회대학교 교수가 참여했다. 2017년 12월 27일 위안부 데스크포스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첫째, 피해자 중심주의에 반한다. 둘째, 박근혜 대통령은 위안부 문제 진전음 정상회담 불가를 강조하며 위안부 문제를 한일 관계 전반과 연기에 풀려다가 오히려 한일 관계를 악화시켰다. 셋째, 외교가 국민과 함께 해야 하는데 그러한 민주적 절차와 과정이 생략됐다. 넷째, 대통령이 협상 책임자 외교부 사이의 소통이 부족하였다. 위안부 TF의 결론은 억지가 심하다. 억지가 심한 거지. 아까 첫째, 넷째, 그거 다 엉터리다 말입니다. 첫째, 위안부 합의가 피해자의 동의를 전제한다는 사정은 박근혜 대통령도 강조하였고 협상단에도 가장 중요한 고려 요소였다. 둘째, 한일 관계는 위안부 합의를 사실상 파기하고 죽창과 탈영으로 시정한 문재인 정부에서 파탄났는데 박근혜 정부가 한일 관계를 악화시켰다는 평가는 코미디다, 코미디. 셋째, 외교는 밀행성이 속성이다. 민주적 절차 과정을 이유로 인화성 강한 주제의 협상 과정을 세세하게 공개한다면 결국 합의는 불가능하고 외교 자체가 실종될 것이다. 무슨 외교가 소통이다, 민주다. 이렇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이게 말인지 방귀인지. 그런 거를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수님께서. 넷째, 대통령과 협상 책임자 외교부 사이 소통 부족이란 2015년 위안부 합의가 더 이상 나오기 어려운 외교 성과라는 점에서 언어의 유희일 뿐이다. 문재인의 말 피해자 동의 없는 합의였다. 이런 참. 문재인은 대통령 후보 시절 한일 합의 재교 수업을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걸었다. 2017년 12월 28일 위안부 TF 발표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이렇게 거들었다. 2015년 한일 양국 정부 간 위안부 협상은 절차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중대한 흠결이 있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유감스럽지만 피해갈 수 없는 일입니다. 없는 일입니다. 이런 역사적 문제 해결이 있어 확립된 국제사회의 보편적 원칙의 위협점이 아니라 쩝쩝이, 문쩝쩝이. 무엇보다도 피해 당사자와 국민이 배제된 정치적 합의였다는 점이 매우 뼈아픕니다. 또한 현실로 확인된 비공개 합의 전제는 국민의 실망을 주었습니다. 지난 합의가 양국 정상이 추진력을 거친 양국 간의 약속 부담에도 불구하고 저는 대통령으로서 국민과 함께 이 합의로 태 문제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분명히 밝힙니다. 아유, 엉터리 같은 문제. 이에 대해 언론은 문재인 대통령이 2015년 위안부 합의를 사실상 파기선언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문재인은 2017년 5월 취임 후 첫 한일 정상통화에서 아베 총리가 위안부 합의의 이행을 강조하자 국민 대다수가 정서적으로 2015년 위안부 합의를 수용 못하고 있는 현실하고 맞받았다. 2018년 1월 4일 문재인 대통령은 위안부 8명을 청와대로 초청해서도 피해자의 동의가 없었다고 했다. 할머니들 의견도 듣지 않고 할머니들 뜻에 어긋나는 합의를 한 것에 대해 죄송하고 대통령으로서 사과를 드린다. 라는 지난 합의는 진의 정에 어긋날 뿐 아니라 정부가 할머니들의 의견을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한 내용과 절차 모두 잘못됐습니다. 대통령으로서 지난 합의가 양국 국민 합의된 사실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 합의로 위안부 문제 받을 수 없습니다. 이거는 엉터리입니다. 이거 제가 엉터리입니다. 2018년 1월 신년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위안부 후속 대책에 대한 질문을 받고 답변했다. 정부가 피해자를 배제하고 정부가 조건을 주고받은 것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다. 지난 정부가 요구 조건 주고받으며 피해자 배제하고 문제 해결 도모한 것 자체가 잘못된 방식이다. 일본에 대해 위안부 문제의 진실과 정의에 입각한 해결을 촉구할 것이다. 2019년 7월 여야 5당 대표 회동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위안부 합의와 같이 잘못된 합의를 하면 안 되지 않느냐고 말할 때는 잘못된 합의의 전제는 두 가지인데 피해자들이 수용 여부와 국민적 동의 여부이고 그것이 전제되지 않은 외교적 협상의 결과는 하지 않으면 못하다고 했다. 2020년 1월 신년회견에서 중용해상 해법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다시 피해자의 동의를 강조했다.
중요한 것은 그 해법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피해자의 동의를 얻는 그런 해법안을 마련하는 것도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동의 없이는 한일 간에 정부가 아무리 합의해도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위안부 합의 때 아주 절실하게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2020년 8월 14일 위안부 기림이날 축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다시 피해자 중심주의를 언급한다. 문제 해결이 가장 중요한 건 지금 피해자 중심주의인데, 정부는 할머니들이 괜찮다고 하실 때까지 할머니들이 수용할 수 있는 해법을 찾고, 결국은 할머니들까지도 피해를 주는 게, 할머니들도 참 이 문재인이 이것에 문제의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2021년 1월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일본국을 상대로 한 위안부의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했다. 국가를 민사소송 피규로 하지 않는 주권 면제론을 건너뛴 용감무쌍한 판결이었다. 그런데 2021년 1월 18일 신년 기준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태도를 바꿔 2015년 위안부 합의가 양국 정부의 공식 합의라고 인정하며 김정권 판결에 대하여 솔직히 좀 곤혹스러운 것이 자세하다 꼬리를 내렸다. 위안부 합의의 실체, 명백한 피해자 중심의 합의. 2015년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을 필두로 정대협을 비롯한 운동가 그룹이 피해자 중심주의에 반한다고 맹비난하였고, 위안부 TF의 가장 중요한 결론 또한 피해자 중심주의에 반한다는 점이었다. 위안부 TF 보고서에서 관련 내용을 옮긴다. 박근혜 대통령은 위안부 문제와 관련하여 피해자들이 수용할 수 있고 우리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국민 눈높이에도 맞고 국제사회에 수용할 수 있는 해결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외교부는 국장급 협의 개시 결정 뒤 전국의 피해자 단체, 민간 전문가 등을 만났다. 2015년 한 해만 모두 15차례 이상 피해자 및 관련 단체를 접촉하였다. 피해자 쪽은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 인정, 공식 사죄, 개인 배상의 세 가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하여 왔다. 외교부는 이들의 의견과 전문가들의 조언을 바탕으로 수식어 없는 일본 정부의 책임 인정, 일본 총리의 공식 사죄, 개인 보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협상안을 마련하여 국장급 및 고위급 협의에 임하였다. 나름대로 이렇게 박근혜 잘 한 거였습니다. 이거를. 외교부는 협상에 임하면서 한일 양국 정부 사이에 합의하더라도 피해자 단체가 수용하지 않으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다는 인식을 가졌다. 또 외교부는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쪽에 때때로 관련 내용을 설명하였다. 그러나 최종적 불가역적 해결 확인, 국제사회 비난 비판 자제 등 한국 쪽이 취해야 할 조치가 있다는 것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았다. 돈의 액수에 대해서도 피해자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이들이 이해와 동의를 이끌어내는데 실패했다. 이게 TF 보고서인데 억지죠. 위안부 TF 보고서의 문면으로도 외교부가 필요한 노력을 충실히 하였다는 사정이 드러난다. 협상이 한쪽 당사자인 일본 입장에서는 국제사회에서 비난 자제가 위안부 합의의 논리적 귀결이 되는 것이 자연스럽다. 외교부가 위안부 측의 합의금의 액수를 반드시 알려야 할 것으로도 보이지 않지만 위안부 단체의 대표격인 윤미향은 외교부부터 10억 원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는 사실도 인정했었다. 그런데 위안부 TF 보고서는 결과적으로 위안부의 이해와 동의를 이끌어내는데 실패했다는 엉뚱한 결론을 냈다. 사안의 실체는 그와 반대이다. 외교부의 노력을 인지하고 사태의 추이를 관망하던 위안부 운동가들이 자신들의 입지 상실을 막기 위한 위안부 합의를 공격했던 것이다. 이거 잘 알아야 됩니다, 국민들이. 위안부 합의 집행국인 화해치유재단 설립 이후 화해치유재단은 나눔의 집 등에서 공동생활하는 위안부들을 만나기 위해 관련 시설에 협조 공문을 보냈다. 나눔의 집은 할머니들이 합의와 화해치유재단에 반대하고 있고 방문도 원하지 않기 때문에 협조해 줄 수 없다고 접근을 막았다. 위안부 운동가들이 정략적 태도가 뚜렷이 보이는 예이다. 한반도 인권과 평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외교부를 상대로 위안부 합의와 관련하여 정보 공개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2022년 5월 26일 서울행정법원은 일부 정보의 공개를 명하였다. 판결을 통해 공개된 문건에는 합의 전날인 2015년 12월 27일 이상덕 당시 외교부 동북아 국장이 2시간 30분간 윤미향과 면담한 기록이 있다. 이 국장이 발표 시까지 각별한 대외 보안을 전제로 근본 합의 내용에 일본 정부 책임 통감, 아베 총리 직접 사죄, 반성 표명, 10억엔 수준의 일본 정부 예산 출연, 재단 설립 등 내용이 포함된다고 밝힌 데라는 문건이 그것이다. 한편 2018년 1월 9일 문재인 정부의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위안부 합의 처리 방향 정부 일정 발표를 통해 일본 정부가 출연한 10억 원 상당을 한국 정부 예산으로 충당하겠다는 도발적인 선언을 했다. 이거 강경화. 2019년 1월 21일 여성가족부는 화해치유재단의 설립 허가를 취소했다. 2021년 1월 20일 강창일 신임 주일대사는 나리타 공항에서 화해치유재단의 해산은 이사장과 이사들의 사태로 비롯된 것이고 정부의 압력 때문이 아니라는 허무맹랑한, 좀 강창일 제주도 사람인데 아이고 쪽팔리게, 저도 제주도라서 쪽팔립니다. 허무맹랑한 주장도 했다. 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태도. 징용 근로자의 청구권은 청구권 협정의 대상. 2005년 한일회담 문서 공개 대책 민간합동위원회도 발표하였듯이 징용 근로자의 청구권은 청구권 협정에 명확히 포함되어 있다. 합의 의사록에 피징용 한국인의 미수금 보상금 및 기타 청구권의 변제 청구를 명시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제1청구 8기 요강이 식민 지배의 불법성을 전제로 하고 있지 않으므로 강제동원 위자료 청구권은 청구권 협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무리한 해석을 했다. 무리가 엉터리 해석입니다. 징용 근로자의 청구권은 어느 뭐로 보나 미수금, 보상금, 기타 청구권에 명백히 포함되므로 다 모든 기타 청구권에 다 되어 있는데 엉뚱하게 식민 지배의 불법성을 끌어들여. 그러면 협상 자체도 다 필요가 없었던 거죠. 위자료 청구권을 인용한 셈이다. 그런데 대법원이 위와 같은 입장은 박정희 정부가 청구권 자금을 우리 민족이 피대가로 평가한 점, 후손에게 과거의 치욕을 되풀이지 않도록 경고하고 계례와 더불어 길이 남을 대단히 사업을 일으킨다는 자금 사용 원칙을 정하였던 점, 자금의 관리를 위하여 민족이 혈세라는 관념을 수시로 주입했던 정과도 맞지 않는다. 2018년 대법원 판결의 경위 2012년 5월 김능환 이거 아주 나쁜 이 이름을 우리 국민들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아주 나쁜 대법관 김능환 아주 개자식입니다. 퇴임을 2개월 남기고 피고 신일본 제철에게 징용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명하는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하였다. 재판연구관도 상고 기각 의견을 올렸다고 하고 양승태 대법원장이 이런 중요한 판결을 왜 전원 합의체로 회부하지 않고 소재판부에서 쥐고 있었냐고 화를 냈다는 소문도 있다. 사건을 환송받은 고등법원은 2014년 7월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했다. 파기환송심에서 원고들이 미지급 임금 청구를 철회하고 위자료 청구만 남겼으므로 부담없이 판결했지 싶다. 신일본 제철이 다시 상고하여 사건은 또 대법원에 올라갔다. 2018년 10월 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신일본 제철의 재상고를 기각했다. 그래서 1965년 청구권 조약이 문헌에 반하는 엉뚱한 판결이 확정되었고 일본 정부는 한국사법부가 일본 기업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면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겠다고 항의하였다. 제3고심 대법원의 고민. 대법원은 재상고된 사건을 다시 파기환송하는 방안까지 검토했던 모양이다. 정권이 바뀌고 이른바 사법농단 수사가 시작되자 당시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했던 어느 부장판사가 재파기환송 검토가 대단한 비리인 양 페이스북에 양심선언을 했다. 동아일보의 눈박인 기자가 이 내부자 고발을 놓치지 않았다. 2013년 2014년 법원 행정처가 미쓰비시 사건에 대하여 외교부 의견에 따라 다시 파기환송할 것을 고려하였으며 주심 대법관이 재판연구관에게 미쓰비시 사건이 한일 외교 관계에 파국을 가져올 수 있는 사건이니 파기환송으로 다시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이다. 주심 대법관이 2012년 판결 당시 재판부가 제대로 검토했는지 의문이다.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될 위험이 있다고 걱정하더라고 썼다.
파기환송심은 상고법원이 파기의 이유로 삼은 사실상 법률상 판단이 기속된다. 따라서 제3고 사건 재판부는 종전 상고심 재판부가 판단하지 않은 사항을 이유로 다시 파기환송하는 방안을 검토했을 것이다. 제3고 사건을 처음부터 전원합의체에 배당하여 새로운 국제법 쟁점을 검토하였다면 파기환송이 부담이 덜 했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제3고 사건은 2013년 8월 전원합의체가 아닌 소재판부에 배당되었는데 2017년 5월 정권이 바뀌었다. 문재인으로. 2017년 9월 대법원장이 김명수 참 악마입니다. 교체되고 2018년 7월 27일 바로 이 사건에 대해 이른바 외교부와의 재판거래 의혹까지 동아일보가 보도하자 즉각 이 사건은 전원합의체로 회부된 듯하다. 2018년 10월 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상고기각으로 한일 관계는 롤러코스터를 달렸다. 2018년 대법원 판결 이후의 대응 3권 분립. 2018년 대법원 판결 이후 고노다로 일본 외상은 한국 정부가 일본 기업이나 국민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즉각 필요한 조치를 엄격하게 취하기 바란다고 하였다. 한편 일본 정부는 청구권 협정 해석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였다고 파악하고 2019년 1월 청구권 협정 3조의 1항에 따른 외교적 협의를 요청하더니 2019년 5월 20일 답변 시한을 정해 청구권 협정 3조에 따른 중재위원회 개최를 순차적으로 요청하였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묵묵부답으로 이 외교를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문재인 대통령은 상권 분립에 의해 사법부리 판결에 정부가 관여할 수 없다는 엄숙한 입장만 반복했다. 그는 2005년 한일회담 문서 공개 대책위원회에 참여하였으므로 징용배상 판결의 오류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김현정 국가안보실 2차장도 2019년 7월 15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방미 성과를 보고하면서 사법부 판결에 행정부가 간섭할 수 없다는 삼권 분립 원칙으로 미국을 설득했고 민주주의에 익숙한 미국이 이해했다는 수수께끼 말이 수수께끼 엉터리 같은 발언을 했던 거죠. 했다고 하고 2019년 8월 28일 청와대 기자회견에서는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가 대법원 판결을 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러한 요구는 사법부의 독립성과 상권 분립의 원칙을 무시하는 것으로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사법부에 대한 정부의 간섭은 있을 수 없다고 브리핑했다. 상권 분립에 의한 행정부 수반이 사법부 재판에 관여할 수 없다는 사정은 현대 국가가 일방적으로 채용하는 헌법 원리이다. 일본의 요구가 확정된 대법원 판결을 한국 정부가 시정하라는 취지일 리도 없다. 대법원 판결이 이미 확정되었으니 적절한 후속 조치를 요구했을 것이다. 헌법상 정부의 구성 원리인 상권 분립을 국제법을 위반한 국내 판결의 정당한 근거로 내세운 원리는 적잖이 의사가 쪽팔린다. 적잖이 의사가 하다가 쪽팔리다는 말로 바꿔내야 됩니다. 살이 안 맞는 것이요. 조약이 일방 당사국이 타방 당사국을 배제한 채 자국에게 조약을 유리하게 해석할 수는 없다.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서문은 각 나라가 자국의 헌법이나 국내 질서를 이유로 조약상의 의무를 위반해서는 안 된다고 선언하고 이게 중요한 겁니다. 27조는 국내법을 조약 위반 정당한 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규정을 한다. 다음 식민 지배의 불법성 해석. 대법원은 청구권 협정이 식민 지배의 불법성을 반영하고 있지 않으므로 위자료 청구권이 유효하다는 식으로 논리를 구성했다. 19세기 이후 제국주의 시대의 식민 지배를 피했던 국가는 태국, 네팔, 아프가니스탄, 에티오피아가 전부였다고 하고 1914년쯤에는 10개 미만의 제국주의 국가가 지구의 85%를 지배했다고도 한다. 사실상 국제법은 제국주의의 식민지 쟁탈의 성과를 합리화하는 이론적 도구였으니 그것이 당시의 현실이었다. 1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연맹이 탄생하면서 사정이 많이 달라졌다. 비유럽 국가도 법적 지위에서 유럽 국가와 동등해지고 상설 국제재판소가 탄생하고 국제연맹 규약이 주권국가의 전쟁 수행권을 통제하기 시작한다. 이러한 규범조차 등장하기 이전의 사태, 그냥 1905년의 일사조약이 강박으로 무효라거나 1910년 병합조약이 하자가 있다는 주장은 당시 일본과 경쟁 관계이던 청나라 러시아조차도 귀 기울이지 않던 공허한 소리였다. 한일 병합과 동시에 선포한 일한 병합에 관한 선언으로 미국, 영국, 프랑스 등과 조선과의 기존 조약이 무효가 되고
외국인이 모두 일본의 사법권에 귀속되었다. 미국이 형사사건에 한해 경성재판소 관할을 요청했고 총독부는 형사사건의 이송이 가능하도록 1910년 11월 재판소령을 개정했다. 다른 어느 나라도 어떤 사안에도 달리 불만이 없었다. 1941년 12월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대일선전을 선포했다. 그러나 중국을 포함하여 어느 나라도 임시정부를 승인하지 않았다. 1943년 11월 카이로 선언과 1945년 7월 포츠담 선언 회담에서의 한국 독립 논의는 일본의 약화를 위한 조치일 뿐 식민 지배의 불법성과는 무관하다. 패전 이후 일본이 한반도 소재 재산을 포기하고 조선을 분리하였다는 사정도 고려하여야 한다. 미군정 당국은 1945년 12월 6일 공포한 군정법령 33호로 22억 8천만 달러, 엄청난 돈입니다. 이거 일본 재산을 국유 사유를 막론하고 미 군정청에 귀속시켰고, 이 일본 재산은 1948년 9월 20일 발효 대한민국 정부 및 정부간이 재정 및 재산화 기초 협정에 의하여 대한민국 정부에 그대로 이양되었다. 이런 기반에서 한일 기본조약과 청구경 협정이 성립하였던 것이다. 이거 국민들이 잘 알아야 됩니다. 이거 어마무시한 재산을 미 군정이 뺏어다가 우리 한국에 준 거 아닙니까? 미국이 다자. 그러니까 일본 민간인들도 와서 서울에 와서 투자하고 공장 만들고 백화점 되면 다 뺏겼잖아요. 다 뺏긴 거잖아요. 자, 다음은 대통령의 역할, 문재인의 실패. 대통령은 상권 분립이 한 축인 행정부 수반이기 앞서 국가 원수이자 국가를 대표하는 국정의 최고원 책임자이다. 위기 상황에서 그에 맞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담당하라는 것이 대통령에 대한 헌법의 요구이다. 대통령이 헌법상의 책임을 몰각하고 다시는 지지 않겠습니다 등이 선동으로 오히려 사회를 악화시키고 있던 2019년 7월 국민대 이호성 교수 발의로 법학 교수 21명은 한일 경제 갈등에 대한 법학 교수들의 입장을 밝혔다. 징용 피해자들이 판결금 채권을 우리 정부가 양수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2023년 3월 6일 외교부는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이 우리나라 기업이 출연한 기금으로 징용 피해자와 유족에게 판결금 및 지원이자를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가 판결금 채권을 양수하여 국고에서 직접 지급하든 민간기금을 주성하여 재단을 통하여 지급하든 전국간 협정에 반하는 사태 발생을 막는 이런 방안이 바로 대통령에게 요구되는 역할이고 경색된 한일 관계를 풀 수 있는 방법이다.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 법과 같은 효력이 있다면 약속은 지켜져야 된다는 원칙이 국제사회가 일반적으로 승인한 규범이 아닐 수 없다. 위안부 TF는 대사관 앞 위안부 상을 인정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외교적 수사까지 공격했으나 일본 대사관 앞 소녀상은 이전하는 것이 옳다. 2011년 수요집회 1000회를 기념한다는 명목으로 정대협이 일본 대사관 앞에 소녀상을 무단 설치하여 공도를 불법 점유하였다. 여성가족부의 압력으로 종로구가 조례까지 개정하였고 2017년 9월 20일 소녀상을 종로구 공공조형물로 등록함으로써 불법 건축물 시비에서도 벗어났다. 참 이 공무원들이 이렇게 일을 하면 안 됩니다. 불법적으로 설치하고 공공조형물로 등록하기까지의 경위도 불량하거니와 대사관 앞, 영사관 앞의 소녀상은 국제법을 위반한 조형물이다.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은 접수국에게 외국 공간의 안정을 보호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규정한다. 아울러 문재인이 해산한 화해치유재단도 복원하여 후속사업을 마무리하였으면 싶다. 예, 여기까지가 우리 홍승기 교수님 글을 읽어보니까 아주 잘 쓴 글입니다. 이렇게 훌륭하시고 용기 있는 교수들이 정말로 역사를 기록하는 사관의 심정으로 고반인의 심정으로 써준 글을 제가 읽어보면서 저 또한 많이 배웠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꼭 이 책은 10권 이상 구입해서 선물도 하시고 3번 이상 꼭 독서를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나라가 섭니다. 우리 시청자님들이 스스로 애국자라고 생각하신다면은, 진정 자유를 누리고 싶으시다면은, 진정 공산주의가 싫으시다면은 꼭 이행해 주실 것을 간절히 호소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